10년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 상간녀와 살 아파트를 샀더군요. 이혼 도장 찍자마자 상간녀 품으로 달려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의 VIP 병실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곧이어 터져나온 시댁의 비명 섞인 전화 100통, 헌신짝된 아내의 우아하고도 처절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매일 시원한 사이다 사연을 배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준 마음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내가 쏟은 정성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르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제 10년의 세월이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여장부라고 불렀죠. 아무것도 없던 시절 남편 진우 씨와 함께 단칸방에서 라면 한 끼를 나눠 먹으며 중소기업을 일궈냈으니까요. 그 좁은 사무실에서 거래처 전화를 돌리고 공장 바닥을 구르며 발등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던 건 저였습니다. 진우 씨는 대외적인 사장 직함을 달고 다녔지만 실질적인 회사의 안살림과 자금줄은 모두 제 손끝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함께 일군 회사가 자리를 잡고 남들 부러워하는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이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줄만 알았어요. 내 남편, 내 가정도 이제 탄탄대로만 남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하늘은 참으로 무심했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나 싶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것도 이미 손을 쓰기 힘든 상태라며 병원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이 무너진 듯 울부짖었죠. 은수야, 우리 엄마 저렇게 못 보내. 우리 엄마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 당신도 정말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 눈물을 보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내 남편의 어머니고 나에게도 가족인데 말이죠. 그때부터 제 지옥 같은 병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아픈 와중에도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을 키운 사람인데 일반 병실이 웬 말이냐며 호통을 치셨죠. 결국 저는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VIP 병실료와 전담 간병인 비용, 그리고 기력이 쇠한 시어머니를 위한 음식이며 약재료며 고가의 병원비까지 전부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운영하랴, 병원비 결제하랴, 제 몸 하나 돌볼 틈이 없었어요. 정작 저는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 입는 게 손이 떨려 시장통 저렴한 옷으로 사계절을 버텼는데 시어머니 VIP시라는 늘 최고급 과일과 수입산 영양제가 가득했죠. 진우 씨는 어땠냐고요? 처음 몇 달은 병원에 얼굴을 비추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을 끊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안 가봐? 어머니가 당신 기다리시던데. 어느 늦은 밤 녹초가 되어 들어온 저를 보며 진우 씨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회사 일로 피곤해 죽겠어. 당신이 알아서 잘 챙기고 있잖아. 이번 달 병원비 결제도 다 해놨지? 그 말투, 그 무심한 눈빛.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고생한 아내를 바라보는 눈에 더 이상 온기라고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그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시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나만 예민해진 건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실 병원비 1,000만 원은 저에게도 쉬운 금액이 아니었어요. 회사의 유동자금을 쪼개서 마련하는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내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내 남편이 효자 소리를 듣고 우리 가정이 평화롭다면 그 정도 고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참 웃기죠? 제가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서 시어머니 병원비를 대고 있을 때 제 남편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진우 씨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인데 은근하게 풍기는 담배 향과 달콤한 꽃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몸을 사리며 짜증을 냈죠. 당신 몸에서 파스 냄새랑 병원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 사람이 좀 화사한 맛이 있어야지. 맨날 그 꼴이 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병원 냄새를 묻히고 사는데, 누구 때문에 손마디가 굵어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헌신짝 취급하는 그 남자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바람이라니 상간녀라니. 우리 사이가 어떤 세월을 건너왔는데 그가 감히 나를 두고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 병원비를 결제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문득 제 차 블랙박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 모드 중에 녹음된 남편의 통화 내용이었죠. 희주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거의 다 됐어. 그 여자가 도장 찍게 만드는 거 시간 문제니까. 우리 새 집 들어가면 그때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자. 사랑해, 조금만 참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희주? 새집? 그리고 이혼 도장? 10년간 제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굽신거리며 결제 날짜를 조율하고 있을 때 제 남편은 젊은 여자와 살림 차릴 아파트를 계약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우 씨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요. 제가 여전히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바보 같은 아내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를 사장 자리에 앉힐 만큼 영리한 여자였다면 제 인생을 망치는 쓰레기를 치우는 법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남편은 평소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제 짐들을 거실 한쪽으로 몰아넣고 있었죠. 여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물음에 그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은수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랑 나 이제 사랑 없잖아. 서로 지옥 같은 생활 길게 끌어서 뭐해? 깔끔하게 도장 찍고 각자 인생 살자. 뻔뻔한 그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지옥이라고요? 그럼 지난 10년 제가 바친 청춘과 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제가 이혼을 거부할까봐 겁이 났는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이미 철저히 계산을 끝낸 듯 보였습니다. 회사 지분은 네가 가져. 대신 이 아파트랑 현금 자산 일부는 내가 챙길 거야. 어머니 병원비도 그동안 네가 냈으니까 앞으로도 네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알지? 너 능력 있잖아. 그는 이미 회사 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려 상간녀 명의로 새 아파트까지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하이에나처럼 그는 저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채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은 아주 차갑게 식어갔죠.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는 각오해야 할 거야.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는 그 인감 도장,
아주 시원하게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찍은 건 이혼 서류가 아니라 그와 그 집안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맞이한 아침은 잔인할 만큼 눈부셨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데 그 종이 한 장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종이 조각처럼 가볍게 만들더군요. 제가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을 보셨어야 합니다. 슬픈 기색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오히려 오랜 수건 사업이라도 해결한 사람처럼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걸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은수야,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 쿨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 우리 서로 못할 짓 그만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지, 안 그래? 남편은 마치 저를 배려해서 헤어져주는 양인심을 썼습니다. 제가 자기 인생의 족쇄라도 되었던 것처럼요. 10년 전 보증금 500만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제 손을 잡으며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다던 그 청년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로지 제 성공에 기생해서 덩치를 키운 뒤 이제는 더 젊고 화사한 꽃을 찾아 떠나려는 탐욕스러운 남자만 서 있을 뿐이었죠. 여보, 당신한테 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지옥이었어? 제 물음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외투를 걸치며 대답하더군요. 그래, 지옥이었지. 당신은 너무 완벽하고 너무 강해.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꼭 당신이 부리는 직원 같았단 말이야. 희주랑 있으면 내가 정말 남자가 된 것 같은데 당신은 나를 늘 가르치려 들었잖아. 사랑 없는 결혼 생활, 그거 진짜 사람 말라 죽게 하는 지옥이야.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라니요. 제가 밤낮으로 가정을 위해 일한 게,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손톱이 다 깨져나갈 때 자기는 효자 소리 듣게 해준 게 지옥이었다니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는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도장을 찍자마자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짐 가방들을 현관 앞에 줄을 세웠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챙기는 짐들이 단순히 옷가지 몇 벌이 아니었거든요. 서재에 있던 자기 명의의 귀중품이며 비상금으로 챙겨둔 골드바까지 아주 야무지게도 챙기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명품 시계까지 잊지 않고 챙기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재산 분할은 네가 가져가는 회사 지분으로 퉁치는 거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야. 남편은 마지막까지 확인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왜 그렇게 회사 지분을 저에게 쉽게 넘겼는지 말이죠. 그는 이미 지난 몇 달간 회사 자금을 교묘하게 세탁해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간병과 회사 큰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는 격리 직원과 짜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거액을 횡령했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젊은 상간녀 희주라는 여자의 명의로 된 강남의 신축 아파트 계약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재산 분할 때 뺏길까봐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여자 명의로 집을 사두는 치밀함을 보인 겁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는 지옥을 선사하고 만난 지 채 1년도 안 된 여자에게는 천국 같은 새 집을 선물한 거죠. 여보, 아니, 이제 은수 씨라고 불러야 하나? 나 이제 갈게. 희주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어머니 병원 문제는 네가 워낙 잘해왔으니까 당분간은 네가 좀 맡아줘. 나도 새 살림 차리느라 당분간 여유가 좀 없어서 그래.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제게 시어머니를 떠맡겼습니다. 새살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 뻔뻔함에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래, 당신. 가서 당신이 원하는 그 행복한 인생 마음껏 누려봐. 대신 오늘 당신이 한 선택 절대 후회하지 마. 제 배웅이 고마웠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가서 창밖을 내려다보았죠. 잠시 후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외제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짐을 싣자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리더군요. 딱 봐도 저보다 한참은 젊어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희주라고 불리던 그 상간녀겠죠.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고 남편은 세상 모든 걸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10년 동안 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제가 낸 돈으로 산 그 새 집을 향해 미련 없이 떠나갔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10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넓은 집이 이토록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자마자 저는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몰래 수집해 두었던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죠. 그가 빼돌린 회사 자금의 흐름, 상간녀 명의로 된 아파트 계약서 사본,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부적절한 대화 내용들. 남편은 자기가 아주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겠지만 저는 이 회사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이 결제판에 도장을 찍기 전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는 저를 강한 여자라서 싫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저는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이제 그를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겁니다. 남편은 이혼 신고가 수리되기만을 기다리며 새 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만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쳐놓은 덫이 작동하는 순간이라는 걸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병원 원무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원무과죠? 1205 VIP실 병원비 내던 박은수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제가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네, 드릴 서류가 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말한 지옥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제대로 보여줄 차례가 온 것이죠. 그는 사랑을 찾아 떠났다고 했나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그리고 돈 앞에 장사 없는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는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천천히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끼던 하지만 아깝다며 입지 못했던 고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저를 향해 미소 지었죠. 은수야, 이제 시작이야. 10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를 버린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저는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도어락 잠금 소리가 마치 경쾌한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그 남자에게 이제 제가 준비한 진짜 본색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공기가 느껴지더군요. 이제 곧 비명이 터져나올 응급실의 아수라장을 상상하며 저는 아주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 지난 몇 년간 저에게 이 냄새는 일상의 향수보다 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툭하면 울리던 병원 원무과의 호출,
시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급박한 연락, 그리고 매달 통장에서 무겁게 빠져나가던 1,000만 원이 넘는 의료비 결제 문자들. 그 모든 것들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돌덩이였죠. 하지만 오늘 이 병원 문을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신고 수리 확인서를 받아든 게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도 마음으로도 저와 그 남자는 완벽한 타인이 된 것이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된다는 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2층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VIP 전용 창구의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 병원의 VVIP 고객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병원비 미납 한 번 없이, 그것도 매번 일시불로 시원시원하게 결제하던 사람이 저였으니 병원 측에서는 저를 상전 모시듯 했습니다. 어머, 박은수 보호자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이번 달 수술비랑 VIP 병실료 정산 기간이라 연락드리려 했는데 역시 발이 빠르시네요. 직원은 평소처럼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정산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청구된 금액이 1,200만 원이 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이번 달도 어떻게 결제를 해야 하나 하며 머리를 싸맸겠지만 오늘은 그 내역서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결제를 해지하러 왔습니다. 제 말에 직원의 눈동자가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창구 안으로 밀어 넣었죠. 우선 제가 등록해 두었던 모든 의료비 자동 결제를 지금 이 순간부로 해지해 주세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1205 VIP 병실 계약도 즉시 해지하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표정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외계어라도 하는 사람처럼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군요. 네, 보호자님, 갑자기 병실을 해지하시면 어떡해요? 환자분 상태가 아직 VIP실 케어가 꼭 필요하신 상황인데 비용 문제가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분할 납부라도. 아니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저와 환자의 아드님인 그 남자가 오늘부로 이혼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저는 이 집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남이라는 뜻이죠. 제가 왜 생판 남인 사람의 호화 병실료를 내줘야 하나요? 그동안은 며느리라는 도리로 감당해 왔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단 1원어치도 없네요. 직원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옆에 동료와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VIP 병실은 보증인과 결제권자가 확실해야 유지되는 곳인데 그 핵심 인물인 제가 손을 떼겠다고 하니 병원 입장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겠죠. 그래도 보호자님, 환자분께서 지금 한창 치료 중이신데 갑자기 이렇게 결제를 끊으시면 환자 보호자 연락은 누구한테 드려야 할까요? 미납금이 생기면 병원 규정상 강제 퇴원이나 일반 병실 이동이 불가피한데 그건 제 소관이 아니죠. 여기 환자의 친아들인 전 남편 연락처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결제 안내와 환자 상태 보고 이 번호로 하세요. 그리고 시누이들 연락처도 여기 다 적어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남편의 번호뿐만 아니라 그동안 올케인 저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으며 엄마 병원비는 당연히 네가 내야지라고 큰 소리치던 시누이들의 번호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 넣었죠. 이제 보호자 연락처 1순위를 아드님 번호로 바꿔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 환자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 카드로 1원이라도 결제되는 날엔 제가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 서슬퍼런 경고에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병실 계약 해지 서류에 사인을 하는 제 손끝 하나 떨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계신 12층 VIP 병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사다 바친 실크 침구에 누워 간병인이 깎아주는 비싼 과일을 드시고 계시겠죠. 아들인 남편이 젊은 상간녀와 새 아파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우리 진우 팔자가 좋아서다라며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곤 하셨죠. 돈은 제가 벌어오는데 생색은 자기 아들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믿으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 잘난 아들이 엄마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온 알림이었죠. 자동 납부 해지 완료라는 짧은 메시지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매달 1,000만 원씩 1년이면 억대의 돈이 그 집안 식구의 병원비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돈은 오롯이 제 것이고 제 인생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남편은 지금쯤 젊은 상간녀와 강남의 새 아파트에서 가구 배치를 하며 깨가 쏟아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산 그 집이 영원한 피난처가 될 줄 알겠죠.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곧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어 했던 현실이라는 괴물이 그의 목덜미를 낚아챌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차에 올라타 조용히 음악을 틀었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이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제와는 다르게 참으로 선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판을 깔아두었을 뿐이죠.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오로지 남편과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저는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이 자초한 지옥불이 어떻게 타오르는지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마 곧 불이 나도록 울려대겠지만 저는 당분간 그 소음을 즐길 생각입니다. 저는 아주 여유롭게 핸들을 돌려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고요한 반격의 첫 번째 화살이 정확히 남편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살이 명중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 제가 아는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만의 축하 파티를 열기에 아주 완벽한 오후였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병원 결제를 끊은 지 딱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고요하더군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늦잠을 잤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제가 좋아하는 쌉싸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소음 속에 살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제가 평화를 누리는 그 시각,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무음으로 설정해둔 핸드폰 액정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모르는 번호, 병원 원무과 번호, 그리고 시누이들과 남편의 번호가 번갈아 가며 화면을 채웠습니다.
받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것을요. 사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주치의를 만나고 검사 결과를 체크하던 건 저였으니까요. 이번 주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긴급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돈 더 뜯어내려는 수작이라며 비웃으며 집을 나갔었죠. 그 시각 남편은 아마 강남의 그 화려한 새 아파트에서 상간녀 희주와 행복을 꿈꾸고 있었겠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그의 평화를 깬 건 병원에서 온 다급한 전화 한 통이었겠죠. 여보세요? 거기 김진우 씨 맞으시죠?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병원으로 오세요. 남편은 아마 자다 깬 목소리로 네. 수술이요? 아, 그건 제 와이프한테 연락하시지.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원무과 직원의 대답은 서늘했겠죠. 박은수 보호자님은 이미 며칠 전에 모든 보호자 권한을 포기하시고 연락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은 아마 하얘졌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떼어냈던 아내 은수가 사실은 자기 어머니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을 테니까요. 남편이 허겁지겁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명절에만 나타나서 대접받길 원하던 시누이 3명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거든요. 야, 김진우, 너 지금 어디야? 엄마 죽게 생겼다는데 은수는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년이 미쳤니? 어떻게 시어머니 수술비를 안 내고 잠적을 해? 진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나보고 돈 내라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빨리 은수 찾아서 병원으로 데려와. 엄마 VIP실에서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야. 시누이들의 비명 섞인 전화가 100통 넘게 쏟아졌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죠. 제가 그들의 현금 인출기이자 무수리인 줄 말입니다.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래도 사람도리가 있지 수술비는 내야지라며 저를 욕하고 있었을 그들의 뻔뻔함이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VIP 전용 병동에서 누리던 온갖 혜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간병인도 비용이 끊긴 것을 알고 짐을 싸서 나갔고 원무과 직원은 남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님, 수술비 예치금이랑 그동안 밀린 VIP실 이용료부터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은 손을 벌벌 떨며 카드를 내밀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죠. 한도 초과. 그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은 이미 상간녀의 아파트 계약금으로 묶여버렸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바닥난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지금은 좀 곤란해서 그런데 일단 수술부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금방 마련할게요. 안 됩니다. 남편은 응급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을 겁니다. 옆에서는 시누이들이 어머머, 은수 그 기집애 독한 거 봐라. 세상에 천벌을 받을 년. 이라며 애꿎은 저만 욕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겠죠. 그때 남편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건 여전히 제가 자기의 전화를 받아줄 거라는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통, 2통, 10통. 저는 그 시간 아주 편안하게 전신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액정에 뜨는 그의 이름과 시누이들의 번호를 보며 저는 관리사님께 조용히 부탁했죠. 언니, 여기 어깨가 좀 많이 뭉쳤네요. 조금 더 세게 눌러주세요. 아, 정말 시원하네요.
남편의 절규 섞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은수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 죽어. 너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래? 일단 수술비만 좀 보내줘.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제발. 나중에 다 갚겠다고요? 10년을 같이 살면서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쓰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갚겠다는 말을 믿으라는 걸까요? 저는 그 문자를 가만히 읽어내려간 뒤 답장 대신 핸드폰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이제 아수라장을 넘어 통곡의 장이 되었을 겁니다. 환자는 신음하고 의사는 결단을 촉구하고 원무과는 돈을 요구하고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서 남편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겠죠. 자기가 지옥이라고 불렀던 저와의 결혼 생활이 사실은 자기를 보호해주던 거대한 성벽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성벽을 제 발로 무너뜨린 대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백통의 부재중 전화는 그가 앞으로 치러야 할 빚의 서막에 불과했죠. 저는 다시 눈을 감고 마사지의 여운을 즐겼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이제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병원 복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제가 핸드폰을 끄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평생 돈 귀한 줄 모르고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제 능력인 양 휘두르고 살았으니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어머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 의식 흐려집니다. 빨리 수술 동의서 작성하시고 예치금 결제하세요.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에도 남편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병원비. 평소라면 제가 비서에게 전화 한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을 금액이지만 이제 그에게는 태산보다 더 높고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남편에게도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수억 원의 자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젊은 상간녀 희주의 명의로 된 강남 신축 아파트에 꼼짝없이 묶여 있지 않나요? 당장 현금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희주에게 사준 집을 당장 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시누이들은 더 가관이었을 거예요. 야, 김진우, 너 미쳤어? 엄마 죽는다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은수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 그녀는 지금 이 상황에 진짜 어디서 뭘 하는 거야? 평소에는 자기들 명품 가방은 잘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던 시누이들이 막상 엄마 수술비 앞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지갑을 닫아 걸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내? 라는 얼굴로 서로 눈치만 보며 남편만 잡아먹을 듯이 쏘아붙이고 있었겠죠. 결국 사방이 막힌 남편이 선택한 방법은 다시 저에게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다시 켰을 때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저는 아주 느릿하게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의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아니, 은수야. 너 지금 어디야? 너 진짜 미쳤어? 사람이 어떻게 이래?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라 날선 비명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은 게 반가우면서도 이 상황을 만든 제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죠. 당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엄마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대. 근데 병원에서 네가 결제를 안 해서 수술을 못 한단다. 이게 말이 돼? 네가 인간이야?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며 제가 바친 헌신과 돈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남남이 되어 내 돈을 지키는 건
인간이 아닌 짓이 되는 그 기적 같은 논리 말이죠. 저는 아주 차갑고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여보, 아니 전 남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남남인데 제가 왜 저의 피 같은 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인간이냐고 물었어? 10년 산 아내 뒤통수 치고 상간녀 명의로 아파트 해준 당신은 그럼 신이라도 되는 거야? 그건 그거고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 당신 돈 많잖아. 회사 지분도 다 가졌으면서 그깟 수천만 원이 아까워서 시어머니를 죽게 내버려둬? 너 진짜 치졸하게 굴래? 사람이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자기 엄마 목숨을 담보로 상간녀와 새 살림 차릴 궁리만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보고 치졸하다니요.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치졸하다고? 당신 눈에는 내가 여전히 당신 엄마 수술비나 대주는 호구로 보이니? 그 돈 당신이 상간녀한테 준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면 충분히 해결될 텐데. 왜 나한테 이래? 당신이 사랑한다던 젊은 여자한테 부탁해봐. 아들 도리는 당신이 해야지. 왜 남인 나한테 강요해? 야, 박은수,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그 아파트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미래가 걸린 집이라고.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자기 엄마의 수술비보다 상간녀와 살 아파트가 더 소중하다는 그 진심. 남편은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이기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미래 소중히 간직해. 대신 당신 엄마의 미래는 당신 손으로 끊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이제 다시는 나한테 전화해서 돈 얘기하지 마. 수술을 시키든 일반 병실로 옮기든 그건 아들인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은수야. 야, 박은수.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더군요. 슬픔이 아니라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 내 청춘 10년을 바쳤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남자는 이제 제가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니까요.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남편을 압박하고 있을 겁니다. VIP 병실에서 쫓겨날 준비를 하라는 원무과의 통보, 수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의사의 경고, 그리고 돈 한 푼 안 내면서 입만 살아서 떠드는 시누이들의 성화까지. 남편은 이제야 깨닫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빼돌린 그 몇 억의 돈이 사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아내의 헌신 없이는 그 잘난 효도도 그 화려한 사장 소리도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새 살림 차릴 돈은 있고 엄마 목숨 살릴 돈은 없다니. 진우야, 당신 정말 대단한 효자네. 이제 남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랑하는 상간녀의 아파트를 포기하고 엄마를 살릴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아파트를 지키며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게 될까요? 어느 쪽이든 그에게는 지옥이겠지만 저는 그 지옥을 아주 느긋하게 감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참으로 시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병수발도 걱정하지 않고 누구의 돈 걱정도 해주지 않는 완벽한 독립의 밤이었죠. 남편의 비명 섞인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것은 저에게 이제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하죠. 제가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딱 그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결제한 VIP실에서 고상한 척 대접받던 시누이들과 남편이
이제는 응급실 앞 좁은 플라스틱 의자에 구겨지듯 앉아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저도 모르게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가장 공들여 화장을 하고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구질구질한 모습만 보여줬던 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빛나는 박은수 그 자체로 서고 싶었거든요. 제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로비를 가로지르자 저 멀리서 초췌한 몰골로 앉아있던 남편과 시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어머, 저기 박은수 온다. 첫째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나머지 시누이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사과를 하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무릎이라도 꿇으려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끝까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야, 박은수, 너 지금 제정신이야? 옷고락서니가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데 너는 지금 미장원 가서 머리하고 쇼핑하고 올 정신이 있어? 너 진짜 인간 맞니? 첫째 시누이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뒤따라온 남편 역시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은수야, 너 진짜 너무하다. 전화는 왜 꺼놓고 이제야 나타나? 병원 원무과에서 당장 수술비 안 내면 수술 못한다고 난리야. 일단 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결제부터 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 남편은 여전히 저를 자기 수하에 있는 직원 대하듯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제가 당연하게 해왔던 희생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의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그들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여유롭게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그 평온한 태도에 시댁 식구들의 혈압은 머리 끝까지 솟구치는 듯 보였죠. 다들 목소리 좀 낮추시죠. 여기 공공장소잖아요. 그리고 누가 누구 보고 인간이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네. 자기 엄마 병원비 수천만 원이 없어서 남남이 된 전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당신들은 인간이라서 이러는 거예요? 제 차가운 일침에 시누이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뭐, 전처? 야, 서류상 도장 좀 찍었다고 네가 우리 엄마 며느리 아니야?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받아먹은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남남 타령이야. 당장 돈 내놔. 너 돈 많은 거 다 알아. 받아먹은 거요? 형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이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리고 진우 조카들 용돈 주고 형님들 생일날 명품 가방 사준 돈. 그거 다 제 피땀 어린 돈이었어요. 제가 받아먹은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제 등골을 빼먹은 거죠. 안 그래요? 제 조목조목 따지는 말에 시누이들이 할 말을 잃고 씩씩거릴 때 남편이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야, 박은수, 적당히 해. 지금 엄마 숨이 넘어간다고. 돈 몇 푼이 너한테 큰 돈도 아니잖아. 일단 엄마 살리고 나서 싸우든 말든 하자고. 제발 좀.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만큼 또박또박 쏘아붙였죠. 진우야, 당신 진짜 웃긴다. 새 살림 차릴 돈은 있고 내 엄마 목숨 살릴 병원비는 없니? 제 입에서 새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들도 무슨 소리냐며 눈을 크게 떴죠. 그게 무슨 소리야? 새 살림이라니? 진우 너 뭐 사고 쳤어? 저는 당황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시누이들을 향해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형님들 모르셨어요? 이 잘난 동생분이 회사 자금 몇 억씩 빼돌려서 젊은 애인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 계약해줬잖아요. 시어머니 암 투병 중일 때 저는 병원비 마련하느라 뛰어다니고 당신 아들은 그 여자랑 가구 고르러 다녔다고요. 그 아파트만 팔아도 어머니 수술비에 VIP 병실료 1년치는 거뜬히 나올 텐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순식간에 병원 로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갔죠. 시누이들은 배신감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돈 없다고 징징거리던 남동생이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사줬다니 그들에게는 엄마의 목숨보다 그 돈의 행방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진우야, 너 진짜야? 너 진짜 아파트 샀어? 근데 엄마 수술비를 나보고 내라고 한 거야? 시누이들의 화살이 이제 저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향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편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진우야, 당신이 그랬지? 나랑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그럼 그 천국 같은 새집 주인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 당신이 사랑하는 그 희주 씨가 당신 엄마 목숨값 정도는 내주겠지. 아, 혹시 몰라. 아파트 명에 넘겨받자마자 당신 모른 척 할지. 그 아파트 팔면 수술하고도 남을 텐데 당신은 끝까지 그 집을 못 놓겠나 봐. 엄마 목숨보다 아파트가 소중한 아들이라니. 어머님 참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 야, 박은수, 너 진짜 죽고 싶어? 남편이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보안원들의 접근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우아하게 가방을 고쳐 매며 그들을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나한테 소리 지를 시간에 원무가 가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라도 담보로 맡겨봐. 혹시 아니? 병원에서 불쌍해서 수술해 줄지.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번에 볼 때는 법정에서 당신 횡령 혐의로 보게 될 테니까.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의 절규와 시누이들의 악다구니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저에게 아주 먼 나라의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마주한 바깥 공기는 말도 못하게 상쾌했습니다. 10년 동안 제 목을 죄어오던 무거운 사슬이 단번에 끊어져 나간 기분이었죠. 남편은 이제 선택해야 할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상간녀와의 아파트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바닥까지 떨어진 효심을 흉내내며 엄마를 살릴 것인지 말이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의 화려했던 미래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실을 그는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남편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그 운명 같은 사랑의 밑바닥이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병원에서 제가 던진 일침에 넋이 나간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그 화려한 새 살림집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오로지 상간녀 희주와 그 아파트뿐이었으니까요. 도착한 강남의 신축 아파트는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땀 흘려번 돈을 빼돌려 마련한 그 거실에는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번쩍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치스러운 풍경 속에 앉아있는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설친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거든요. 여보, 아니 희주야, 나 좀 살려줘. 진짜 큰일 났어.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희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다시피 하며 매달렸습니다. 희주는 팩을 붙인 채 여유롭게 TV를 보다가 땀범벅이 된 남편을 보며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 오빠, 꼴이 그게 뭐야? 그리고 병원에서 무슨 연락이 그렇게 와? 희주야, 그게 우리 엄마가 지금 당장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대. 근데 수술비랑 밀린 병원비가 좀 되는데 은수 그 여자가 결제를 다 끊어버렸어. 희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은수라는 이름과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녀의 눈빛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달콤함이 싹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빠가 그 돈을 내겠다고? 오빠 지금 현금 다 바닥났잖아. 가구 사고 아파트 잔금 치르느라 나한테 다 줬으면서. 그러니까 희주야, 이 집 너 명의잖아. 이거 담보로 일단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 수술만 급하게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든 회사 자금 더 융통해서 금방 갚을게. 응?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엄마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남편의 절박한 부탁에 희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붙이고 있던 팩을 떼어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담보를 잡아? 이거 오빠가 나 사랑한다고 고생 많았다고 내 이름으로 해준 거잖아. 증여서까지 다 써놓고 이제 와서 이걸 담보 잡히라고? 그것도 오빠네 엄마 병원비 때문에? 희주야, 말이 좀 심하다? 우리 엄마야. 내 시어머니가 될 뿐이라고. 시어머니? 웃기지 마. 나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할머니야. 근데 왜 내 아파트를 위험에 빠뜨려야 해? 수천만 원이 애 이름이야? 그거 못 갚으면 이 집 날아가는데 그럼 난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오빠 진짜 치졸하다. 나 사랑한다더니 결국 엄마 목숨 앞에선 나도 헌신짝이야? 세상에 제가 남편에게 했던 치졸하다는 말을 이번엔 상간녀에게 듣고 있더군요.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전 재산을 털어 바친 여자가 정작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 저토록 냉정하게 등을 돌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희주야,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당신 위해서 회사 돈까지 빼돌려서 이 집 마련해 준 거 몰라? 나 감옥 갈 수도 있어. 근데 당신은 집 하나 지키겠다고 우리 엄마를 포기하라는 거야? 누가 오빠 보고 회사 돈 빼돌리래? 그건 오빠가 나 꼬시려고 한 짓이지. 난 그냥 준다니까 받은 것뿐이야. 그리고 오빠 상황 파악 좀 해. 지금 박은수가 오빠가 자금 빼돌린 거 고소안에 만회한다며? 그럼 오빠 곧 빈털털이 될 텐데 나라도 이 집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오빠 뒷바라지라도 할 거 아냐. 안 그래? 희주의 말은 논리적인 척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너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선언이었죠. 남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뜨거운 감정이 사실은 돈이라는 땔감이 없으면 단 1분도 타오를 수 없는 가짜였다는 것을요.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 현실적인 거지. 오빠, 나 지금 짐 쌀 거야. 당분간 친구 집에 가 있을 테니까 정리되면 연락해. 아, 그리고 이 집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내 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있잖아. 희주는 그 길로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에 자기 명품백들과 옷가지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넋 놓고 바라만 보았죠.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믿어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희주야,
가지 마. 너 가면 나 진짜 죽어. 제발. 남편이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희주는 냉정하게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보며 아주 잔인한 일침을 날렸죠. 오빠 박은수가 했던 말이 맞더라. 새 살림 차릴 돈은 있으면서 엄마 병원비 없다는 거. 그거 진짜 꼴불견이야. 나도 그런 남자는 정 떨어져서 못 만나겠어. 잘 지내.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종소리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화려한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죽어가고 아내는 자기를 파멸시키려 하고 목숨보다 소중했던 상간녀는 자기 전 재산인 아파트를 들고 튀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선택한 천국의 실체였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고 이기심 앞에 사랑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는 10년의 헌신을 버린 대가로 이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 남편의 핸드폰은 여전히 병원 원무과와 시누이들의 비명 섞인 전화로 쉬지 않고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화를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에게는 더 이상 엄마를 살릴 돈도 자기를 지켜줄 가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지는 그의 절규가 참으로 통쾌하고도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결국 그 화려했던 공든 탑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남편과 그 가족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죠. 시어머니는 다행히 수술은 받으셨지만 이제는 VIP 특실이 아닌 일반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런 시장바닥 같은 곳에 처박아. 시어머니의 비명은 이제 좁고 소란스러운 6인용 일반 병실의 커튼 사이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보호자들이 음식을 먹고 코를 골고 TV 소리가 쉼없이 흘러나오는 통에 시어머니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신경질을 부렸죠. 하지만 예전처럼 달려와 손발을 닦아주던 간병인과 며느리 박은수는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시누이들은 어땠냐고요? 엄마, 좀 가만히 있어. 나도 지금 허리 끊어질 것 같단 말이야. 간병인 쓸 돈이 어디 있다고 자꾸 사람을 불러. 평소 입만 열면 효녀 노릇하던 시누이들이었지만 정작 자기 손으로 엄마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야 하는 처지가 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서로 이번엔 내 차례니 응급실 복도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이라니 그야말로 인과응보가 따로 없었죠. 그토록 자랑하던 효자 아들은 연락도 안 되고 올케가 대주던 돈줄은 끊겼으니 그들에게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둔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바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그를 고소한 것이죠. 그가 상간녀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 회사법인 인감을 도용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자금을 유용한 증거들은 이미 제 손에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은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사장님 모습은 간대없고 며칠 감지도 못한 머리에 꾀재재한 옷차림으로 제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은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고소만은 취하해줘. 나 감옥 가면 진짜 끝이야. 응? 우리 10년 정이 있잖아. 당신 나 사랑했잖아. 제 구두 끝을 붙잡으며 오열하는 그 남자를 내려다보며 저는
아주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 진우야, 그런 말은 당신이 그 아파트 계약서에 내 이름 대신 그 여자 이름을 쓸 때 버렸어야지. 당신이 내 10년의 헌신을 지옥이라고 부를 때 나는 이미 당신에 대한 모든 정을 끊었어. 당신이 갈 곳은 새 아파트가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야. 은수야,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희주 그년이 아파트 명의 안 돌려주고 잠적했단 말이야. 나 지금 갈 데도 없어. 남편의 절규는 제 사무실 문 너머로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 자금 횡령이 인정되어 사장 직위에서 해임됨은 물론 제가 제기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문에 전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상간녀에게 준 아파트도 결국 소송을 통해 회수 절차에 들어갔지만 그 돈은 제 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죠. 남편은 말 그대로 단돈 10원 한 푼 없이 길바닥으로 내쫓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 단독주택 테라스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고 누구의 병원비 걱정도 할 필요 없는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이었죠. 최고급 샴페인을 잔에 따르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하더군요. 남편, 시누이들. 그들은 여전히 저라는 구명 보트를 붙잡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죠. 저는 그 알림을 아주 우아하게 손가락으로 밀어 거절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비명은 제 인생에서 들리지 않는 잡음일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일반 병실에서 퇴원해 요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잘난 아들과 딸들은 비용 문제로 또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더군요. 남편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지만 그건 이제 제 알바가 아닙니다. 은수야, 수고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자. 저는 스스로에게 건배를 제의하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그 맛이 마치 제 지나온 세월 같더군요. 10년의 헌신이 헌신짝이 되었지만 저는 그 헌신짝을 딛고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로지 빛나는 박은수로 그 밤을 즐겼습니다. 완벽한 복수 끝에 찾아온 이 평화는 제가 흘린 눈물과 땀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100통을 뒤로하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저뿐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은수 씨의 파란만장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남편과 그 가족들의 최후를 보니 역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에 없다는 걸 은수 씨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오로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더 통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